드리면 선물 드릴게요. 소아암 환자들이 장애인일까요? 네. 장애인이 어떤 장애인이에요? 네? 장애인? 네. 땡입니다. 소아암 환자 장애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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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암 환자 장애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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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치료를 하면 퀴즈 내세요. 다이너마이트 받을 거야. 아, 이 선물을 아무리 주고 싶어도. 미처 번지니까 티다 그러면 또 되잖아요. 아니다. 계속 아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다. 소아암 환자들은 건강장애인에 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보죠. 건강장애인이에요. 그럼 그래서 장애인이에요? 네? 건강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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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음 얘기로 넘어갈 거예요. 소아암 환자들은 건강장애인입니다. 건강장애인. 네. 건강장애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요. 그래서 소아암 환자들이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건강장애인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보면 지금도 그러지 않을 것 같죠. 예, 지금도. 교수님 고향이 문덕입니까? 유럽입니까? 문덕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21살짜리 뇌종양 갖고 오는 아이가 있는데 초졸이에요, 초졸. 그 아이는 의무교육을 안 맞추고 있어요. 제가 신고하면 부모가 뿅 들어가야 되겠잖아요. 동생의 또 조사해. 환자가 초졸. 어디에 있냐? 보성 녹차밭에서 따는 게 있대요. 동생은 몇 살이니? 19살. 학교 어디까지 갈 수? 동생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요. 부모 오라 그랬어요. 부모를 만났는데 부모가 2% 부족한 거예요. 엄마 오시라 그랬어요. 엄마는 또 자궁감을 해요. 이 고등학교, 중학교를 안 보고 의무교육을 안 마치는 거예요. 근데 다 2% 부족한 데다가 엄마가 암 환자 해갖고 인권을 보호하자니 구속을 시켜서 중학교 마치셔 하고 싶은데 다 환자인 거죠, 다 환자.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 다시 신고해서 어째 이 집이 중학교도 다 안 맞춰 그랬더니 무엇이 그럴 리가요? 정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근데 이제 큰형은 한장께 어쩔 수가 없고 여명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뇌종양이라서 얼마 안 남았는데 동생은 이제 또 어쨌든 19살인데 중학교라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절대 빈곤은 엄청나게 많고요. 해줘야 될 일이 많고 또 이거 하나만 알고 있다가 그래서 부모님이 또 좀 약하고 그러면은 좀 의무 교육을 위반했다고 또 아동 학대죄로 고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병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례는 다 묶어서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 만들어주고요. 그 아이가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서 해드렸고, 동시에 이제 엄마도 자궁암으로 돼서 수술비 이 부분도 해줬고, 아빠는 간병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부양 능력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동생은 이제 하여튼 중학교 입학 시기도 막 좀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학교 뭐 이런 데하고 좀 해놨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복지하면서 한쪽을 주장을 하다니 그렇고 한쪽은 안 그렇고 복잡하고 그 집의 가족 역동은 그렇게 생겼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죠. 자, 두 번째 제가 이걸 서두에 푼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지원입니다. 예. 여기에 또 제가 아는 전담 공무원 선생님께도 오셨는데 제가 풀자면 저는 이 현장에서 18년째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경제적 지원법, 십자는 애국에 있는 유방건강재단의 지원법이랑 다 알고 있는데 새로 공무원이 발령이 나면은 딱 자기 거 그것만 딱 보고요. 계속 맞다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 페이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 몇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선생님이 주장한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봐니까 없는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저 나으시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도 한번 더 살펴보고 저도 한번 살펴보랍니다. 내일 통함을 하실까요? 라고 해갖고 내일 통함에 이제 공부를 서로 했겠잖아요. 아, 저희 선임들한테 몰라갖고 물어봤는데요.
될 수도 있다네요. 그래서 그렇게 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또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날 됐다고 하겠죠. 저도 그분들이 초임 발령 나서 자기 분야도 하기 급급한데 그 옆 라인까지 가라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은 선법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후속을 해야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법이 시행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후법이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 공무원은 직급만 보고 그 다음에 구청에 있는 공무원은 직급만 보고 그럼 나는 어때라는 말이냐. 저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 발령이 날 때마다 새로 이름이 바뀌어서 발령 날 때마다 그 공무원을 제가 자존심 안 상하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저는 답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한테 너 틀렸다 하면 안 되니까 아이 메시지로 전달해 가면서 교육을 해 가면서 그걸 설득을 해서 주기까지 시간은 정말 없고 내일 퇴원한다는데 공무원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것부터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50살 먹은 노하우로 그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돌리고 어찌고 해서 무난히 끝내고 뒤에 가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현장에서 있으신 분들은 서로 네트워크 많이 형성하시고 처음에 안 되면 선생님 그냥 오늘은 저 말만 한 번만 믿고 공문 한 번 보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 좀 공부 좀 한번 하시시죠. 딱 통화해보면 내가 이렇게 말해도 통할 것 같은 사람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빨리 끝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3박 4일 걸려서 안 되고 근데요 선생님 이거 만약 안 돼서 민원인이 민원 요청하면 선생님 당하실랍니까? 어쩌실랍니까? 이렇게 협박도 해도 안 통한 공무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런 선전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남들이 다 뭐라 해도 지는 거리가 안 나요. 그렇게 말한 공무원도 있었어요. 와, 압권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편대를 지었잖아요. 편대를 지어서 약자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제기해도 네가 그 말을 한가 보자. 그래서 그런가 봅시다.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수많은 전국의 공무원들이 그 법을 그렇게 하는데 너 혼자 거꾸로 돌아간단 말이냐. 그러면 너 분명히 당해라. 그랬더니 당한다대요. 조금 있다가 쫙 내려오죠. 어디 동사무소로 갔나 봐요.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개만 하지 마시고요. 사회보장법 굉장히 많잖아요. 다시 서두로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 중에서 자 83세, 85세 사시면서 3명 중 4명 중 1명은 암 걸리고 중간에 중도 질환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희귀난치성 질환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외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상식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상식으로. 사회복지사여서요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상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줬는데요. 하나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 자격 1급 따가지고 그 경쟁을 뚫고 1급 따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수련생으로 써먹으려고 그러면 숨고리를 한 6개월간 해야 됩니다. 저것이 공부를 저렇게 해갖고 왔을 것 같은데 저것을 모를까. 그래서 오늘 하나 가르쳐줬더니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되고 2개 가르쳐주면 이제 저 6개까지가 가 있을 줄 알고 물어보면은 또 3개를 돌다리를 두들려서 6개까지 올려놓고 6개까지 올려놨으니까 10개를 하겠지? 했더니 어느 날 가서 이렇게 다시 일을 교육해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이요. 왜 사회복지사라고 해야 됐을까? 저는 많이 그것을 현장에서 있으면서 후배들을 보면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사업법 관련된 사회보장법을 잘 알아라고 사회복지사라고 해놨을 것 같은데 왜 그걸 모를까? 그 다음에 서울 쪽에 가면 사회사업가라고 해요. 사회사업가. 사회복지사를 넘어서 사회사업 관련된 거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랑 꽉 해라. 그렇게 해서 사회사업가라고 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정말 충실하게 사회사업법, 사회보장법, 최소한 4대 보장과 민간을 연결하는 것들은 서로 상관관계를 알고 쫙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행복하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수련생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것도 모르면은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을 내려놓고 절대 사회복지사라고 하지 말아라. 왜? 알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다. 우리 환자들이
나 교육 3번 듣고 와서 나를 능가하게 질문한 사람도 있는데 너희가 사회복지사인데요. 상담하러 왔는데 3번 교육 받은 사람이 이 상담하러 들어가면 바로 그 사람들이 질문하면 너는 바로 깨갱하니까 사회복지사라고 하지 아예 말하라. 제가 이렇게 거꾸로 말할 정도로.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부의 수급자로서 3년만 생활하면요. 사회복지 위급 딴 사람들 빰쳐보자. 다 갖고 놀죠. 그런데 사회복지사인데요 해갖고 그러시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자에 어쨌든 이용규 교수님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만나서 중요한 소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기회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더 많은 분량은 이용규 교수님 도움으로 책으로 나올 겁니다. 그때 또 보시더라도 우선은 좀 급한 걸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을 꼭꼭 알아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암 환자들은 크게 2개로 성인암과 소아암이 있는데 이렇게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퀴즈 대한민국에 나왔습니다. 5대 암이 암인 것은 그래갖고 폐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68,000원과 78,000원의 기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국 하위 50%한테 조기암으로. 암은 빨리 발견하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들은 암에 걸린답니다. 과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5대 영양소 잘 맞춰서 먹지 않습니다. 균형적인 식사하면 암 안 걸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2시에 일어나서 밖에 나왔더니 누가 막걸리에 뚜부 줬어요. 그거 먹고 그 정도는 암에 안 걸립니다. 김치 하나에 막걸리 먹고 배부르니까 하다가 잠자다가 또 다음날 2시에 올라와서 또 나왔더니 또 막걸리 먹고 이렇게 해갖고 온 사람들이 암도 걸리고 신장장애 오고 고관절 무너져갖고 오고 그러신 분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치료해도 빨리 안 낫습니다. 워낙 기본 체력이 안 좋아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못 사는 사람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지금 조기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조기암 검진 대상자가 전부 다 발부가 됩니다.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걸 또 놔두고 시골 잡날 어느 날 큰 검진 차량이 오니까 거기서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암으로 진단돼서 오면 안 되고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암은 위 내시경을 해서 큰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했을 때 되고요. 대장암은 먼저 분변 검사를 하고 거기 변해가 피가 섞여서 나오면 대장 내시경. 그 다음에 간암은 피 검사하면 간 수치가 있습니다. 높아지면 초음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경우 유방암, 자궁경부암도 간단한 검사를 해서 됩니다. 그래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되겠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십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한 7만 원이나 7만 1,000원, 뭐 이렇게 8만 원이나 8만 1,000원 되는 사람들이 될 것 같고요. 2011년이잖아요. 내년에는 2012년이면 건강보험료가 지금 올해로 한다 그러면 2011년에 68,000원, 78,000원 주민등록번호를 맞춰놨어요. 헷갈리니까. 올해는 홀수번호입니다. 13579 주민등록번호이면서 2011년이면서 건강보험료를 68,000원, 78,000원 이하로 내신 분들은 조기암 검진 대상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년은 2012년이겠잖아요. 02468로 주민등록번호가 되는 사람들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겠죠? 됩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에 여기에 뭐 요양보호사라든가 지역의 낮은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꼭 물어보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인 경우에 간암, 위암, 여자인 경우에 뭐 유방암, 이암, 대장암 이렇게 2-3개 체크되어 있습니다. 절차대로 하시면 공짜로 쭉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내 돈 내고 막 오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조기암 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폐암 환자는요, 뭐 중독번호 뭐 맞출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건강보험료만 이하로 내시면 100만 원을 정액으로 선 지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도 굉장히 많으니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처음에 건강보험 슬라이드 설명해드릴 때, 건강보험 설명해드릴 때 중증 환자 질환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건강보험 가입하겠죠. 입원하면 20%, 60%. 그 다음에 의료급여 일종이 흔히 말하는 우리 차상위 의료급여 일종 포함하겠습니다. 차상위 의료급여 일종하고 건강보험, 아니 그냥 의료급여하고 차이점 혹시 아시는 분? 조건부. 처음에는 의료급여, 차상위 의료급여 일종으로 되면은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안 냈습니다. 근데 요즘은 생활보호 대상자라 말은 어울리지 않지. 수급자라고 해야 되겠죠. 수급자는 아예 건강보험료 자체를 안 내고 차상위 의료보험 카드를 만드시는 분들은 입원했을 때 0%를 내지만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그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가? 쉽을 텐데.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들어가신 분들은 건강보험료 자체를 안 내고요. 차상위 의료급여를 취득하신 분들은 누구의 보험카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암 환자의 경우에는 자 홍길동 이 사람이 암 환자이다. 그러면 옆에가 가로에가 C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뭐 E, F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 사람은 차상위 카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적용은 받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내죠. 건강보험료 재정이 약화되니까 옛날에는 차상위층한테 무조건 다 건강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만 건강보험과 징수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환자들은 중증환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 그 다음에 개도술, 뇌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도술, 개심술. 개도술하고 개심술을 하신 분은 30일간은 중증환자 등록이 됩니다. 암 환자는 5년간 중증환자 등록이 됩니다. 머리 수술의 시야 그러면은 5%만 낸다고 30일 동안은 5%만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보시면 영수증에 급여의 내용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급여에서 50만 원을 내면 되는 건데 모르고 2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왜 중증환자 등록을 안 해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수증 보고 모릅니다. 그리고 퇴원합니다. 조금 있다가 환불은 되겠지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업무과에서 환불 안 해준다고 해도 전산방에 잘 안 되면 환불 안 해준다고 해서 3년 뒤에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항상 영수증을 보시고 혹시라도 암 환자로 되어 있으면 급여 부분에 5%만 낸다. 조금 근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인데 5만 원인데 7만 원 내는 경우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그 안에도 급여가 되는 내용 중에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거의 5%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장수술이나 또 갑자기 머리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뇌 수술하게 될 때도 중증환자 등록이 돼요. 머리 수술, 개누술, 머리를 열게 되면 개심술, 심장수술 하게 되면 30일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영수증을 보고 중증환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볼 줄 모르고 그냥 나와버렸다 그러면 건강보험에 이해가 나는 거죠. 다 있겠지만 돈을 내고 내가 잘 영수증을 냈나 안 냈나를 보시는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팁. 한번 앞에 슬라이드 한번 다시. 자, 예를 들면 중증환자 등록으로 중증환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혈압 환자거든요. 우리 어머니 고혈압 환자인데 고혈압이 언제부터 있어가지고 고혈압 약을 외래에서 약을 타니까 60%를 내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고혈압 약이 13만 원이에요. 암 환자들요 5% 내잖아요. 3만 원도 안 내요.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가르쳐주고 싶어요. 어머니 왜 중증 환자 질환으로 건강보험을 해서 나 같은 만성 질환자한테 돈을 이렇게 많이 물게 하냐 따져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니까 제가 참죠. 다음에는 진짜 건강보험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돈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암 환자가 너무 많이 급작스럽게 대두되니까 이게 건강보험이 편법인 거죠.
암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25%들은 35% 3명 중에 4명 중에 1명이라 그러면 25%를 위해서 나머지 75%가 희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보험법 제정이 올바르게 되고 올바르게 모두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기에 계신 분들의 과제예요. 다시 한번 저기 아까 68,000원, 78,000원 그 슬라이드 한번 자 보십시오. 건강보험료 이거는 그렇게 바꿔야 되니까 지금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많이 걸러지고 있어요. 건강보험법 표단이 무엇인지, 표단이 뭐냐면 제가 재산이 20억이 있어요. 20억인데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제 급여의 몇 %만 건강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러죠? 악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세금을 내면은 몇백만 원을 내, 100 얼마를 내요. 그러니까 마트에 취직했어요, 마트에 취직해서 건강보험료 2만 5천을 낸 거예요. 마트에 취직했으니까 마트로 직장 가입자로 나와버린 거예요. 마트로 취직을 했어. 직장 보험료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15,000원에서 조기암 검진 대상자가 왔어요. 아니 네가 어째 조기암 검진 대상자냐? 언니 내가 세금 안 내려고 마트 취직했다고. 와, 이 건강보험 악법이구나 이거. 빨리 이거 개정해야 되겠구나. 네가 세금을 안 내면 그럼 누가 세금을 내라면 하냐. 아니 나 세금 내기 싫으니까 마트에 취직했다니까. 조기암 검진 대상자라고 하시야. 이야 너 정말 영리하다, 똑똑하다. 근데 이런 것은 그 사람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찾아서 세금도 안 내고 조기암 검진 받아버리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많은 못 배운 사람들은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가르쳐줘야 되고 이런 건강보험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내주고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많은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비급여, 급여가 안 되는 게 없이 내가 10만 원을 20만 원을 내더라도 병원에 가면 하나도 돈 안 내고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우리가 노후에 노인 요양보험 제도라도 들어가 보려고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이 약화가 되고 뭐 삭감 내불고 막 하니까 안 되고 병원에서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이런 사람들의 큰 이익단체로 인해 가지고 매년 건강보험 수가를 높여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부담을 많이 내지요. 그 안에 건강보험료 안에 노인요양보험 제도도 들어가는데 노인요양보험료 제도의 수가는 묶어놔보죠. 그러면 요양보호사 봉급 안 주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질이나 봉급이 적으니까 점점 안 하죠. 노인들이 집쪽으로 떨어지죠. 저는 지금 예비 노인에 50살에도 들어왔는데 제가 노인요양보험료 적용받으려면 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책정할 수 있는 대종부상 같은 것도 필요하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일정 부분의 재산소득이 넘어가면 그 건강보험료에 부과해야 된다든가 좀 그렇게 있는 사람이 내놔야 되죠. 이 사회보장제도는 결국 소득 재분배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강력하게 우리가 우리보다 낮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대안적으로 그런 것들도 정책권에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희귀나치성 질환이 있습니다. 희귀나치성 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고 암도 있고 희귀나치성 질환이라고 133개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희귀나치성 질환은 대부분 지금 암 환자, 의료급여 1종 이런 사람들은 국민기준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의료급여 1종이 될 수 있는 분, 차상위 본인부담금 1종이 되실 분들은 아까 슬라이드에서 120%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이분들은 300%까지 있고요. 고쇼병, 파브릭병, 무코다스, 다당증 이런 환자들은 1200% 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00%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재산 소득 말씀드리자면 4인 가족 기준에 올 급여가 한 430만 원 돼도 희귀나치성 질환한테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제도 안에는 안 들어오더라도 산정 특례라 그러고 10% 낼 수 있고요.
그 안에 10%만 우선 내가 지급한 것 같은데 건강보험조합에서 10% 자체도 안 내게 해주는 거거든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산은 한 2억 6천 정도 될 겁니다. 이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 병원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영수증의 보조에 이유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이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차상이 유형이 13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안에는 지금 차상이 본인부담 경감제도 안에는 들어왔어요. 그거를 만들어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보건소에 희귀난치성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유형이 H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급여의 본인부담금 있죠. 아까 급여의 희귀난치성 질환이면은 150만 원에 10% 15만 2천 원. 산정특례라 그래갖고 희귀난치성 질환은 15만 2천 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5만 2천 원을 안 내도 됐어요. 보건소에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을 하게 되면. 근데 이 시골 분들이 제가 사는 벌거에 사는 분이었어요. 암만 가르쳐줘도 한개는 하고 그 다음에 이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확인해야 돼요. 이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만들어서 2종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보건소에 등록을 하십시오 라고 했으면 15만 2천 원을 안 내고 실질적으로 4만 3,500원을 내고 가면 되는데 19만 6천 원을 계속 내고 다닌 거예요. 어느 날 저분이 내가 후원금을 300만 원을 마련해 줬는데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이라고 만들어줬는데 돈이 금세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계산을 안 해서 영수증을 한번 봐봤더니 숙제를 하나만 하고 하나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엄청 똑똑하게 잘해서 알아먹을 줄 알고 제가 이분은 놓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내고 돈을 다 내버린 거예요.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을 안 하면 안 돼요. 등록한 날부터 됩니다. 항상 우리나라는 신청을 해야 되고 소급이 안 돼요. 소급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정확하게 사례관리 대상자로서 팔로우 할 때도 챙겨야 됐었는데 챙기지 않는 초기의 사례여서 제가 옮겨드립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을 하면 15만 2천 원이 업무과에서 계산할 때 이분이 자동적으로 15만 5천, 옛날에는 그렇게 됐었어요. 옛날에 제가 했을 때는 이 법도 이렇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2010년 언제쯤 바뀌었는데 2010년 4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15만 2천 원 다 내고 보건소에서 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병원 업무과에서 청구를 하는 거예요. 환자한테 안 받고 이제 나라에서 건강보험조합으로 청구를 해서 타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내가 돈을 내고 보건소에 돈을 타러 다녔는데 지금은 15만 2천 원을 유형보조가 H로 되어 있어서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만 해놨다면 등록이 됐다는 게 300% 이하의 재산소득이 검증이 됐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분은 15만 2천 원을 자동적으로 우리 병원 업무과에서 내지 않고 우리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면 되는 건데 본인이 등록을 안 해놓으니까 이분이 돈을 다 소진해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우니까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133개 질병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을 해라. 그 다음에 120% 이하이겠다. 그러면 차상위 의료급여 일종을 만들어라. 이런과 동시에 300% 이하는 무조건 하고 보건소 등록을 해야 된다. 이래야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죠. 흔히 저도 이것을 거의 많이 안 살피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병원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업무과에 계시는 분들, 특히 요양보험 제도에 근무하면서 지금도 방금 그런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험 적용이라는 게 건강보험법에 적용을 항상 받습니다. 건강보험법에서 보험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산재보험도 안 되고요. 자동차 보험도 안 돼요. 건강보험에서 보험 혜택이 안 되는 건 자동차 보험에 가서도 역시 안 되고 산재보험에 가서도 역시 안 돼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는데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난 김에 에이 그동안에 아팠던 거 싹 검사해버려야지. 저들이 알겠어? 라고 검사를 다 합니다. 이 내시경도 해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 나면은 타박상 어쩌고 저쩌고 교통사고 관련된 거는 영수증에 심사과에서 이렇게 얘는 교통사고, 얘는 본인의 기왕증, 기저질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에서 절대 처리 안 해줘요.
근데 모르고 다 검사하고 그냥 2인실 사용하고 막 싹 합니다. 가서 봤더니 결국은 보상이 아까 제가 맥브라이더 방법 호프만 방식에 의해서 사람이 정해졌어요. 이 사고가 나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장애가 남는다라고 돼 있으면 10대 청소년이 되어 있다. 10대 청소년이 자동차 보험 사고 나서 장애 1급을 받았다. 그러면 보상금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10억. 얘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없죠. 평균으로 한다 그랬죠. 평균 우리나라 10대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면 대략 10억 나와요. 10억 나온 뒤 그냥 2인실, 1인실 간병 다 써요. 결국은 자기가 받을 보상금 파일을 다 까먹는 거거든요. 그걸 효과적으로 6인실 사용하고 가급적이면 보장구 처방전에 의해서 보장구 보호받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다 막 사용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런 조언도 해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본인의 기왕증과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될 부분은 분리돼서 자동차 보험과 건강보험으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의료비 청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9 긴급지원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119 긴급지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자기가 혜택 받아본 부분만 알거든요. 근데 저는 환자가 오면은 생계 지원, 의료 지원, 그 다음에 교육 지원까지 주로 3개를 다 동시에 연결합니다. 여기에 계신 병원에, 조그만 병원에 근무하시나 이런 분들은 119 긴급전화하면 의료비 지원만 밉게도 내가 전라도 사투리라고 하면 지그 병원에 유리하게끔 의료비 지원만 딱 하고 말거든요. 그러시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따끔하게 말씀드립니다. 한 집에 가장이 아프면 한 달 정도는 생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시고 그 집에 자녀들이 어리면 교육비 지원까지 연결해 주셔야죠. 119 긴급지원이 있는데 지가 알고 있는 것만 알아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를 다 또 그렇죠? 지가 병원에 이렇게 의료비 지원만 막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사하셔가지고 얘기들이 어차피 다 조사하시잖아요. 계신 분들 가족력 다 조사하시죠. 그랬을 때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 거 보셔야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불나고 그렇거나 화재가 났거나 그러면 주거 지원, 그 다음에 아동 학대 뭐 됐으면 시설 이용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 밖에 전기세 전화세까지도 하겠네요. 제가 뭐 전기세도 못 내불고 뭐 우리 집 보일러가 터져버렸고 가스 요금 몇 달 못 냈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거의 119 긴급지원 사례에는 거기까지도 연결해 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회가 생계비 지원 이래 했고 어쨌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보통 지금 암 환자로 백혈병으로 진단돼서 왔다. 그러면 이쯤 되잖아요. 그러면 백혈병 진단돼서 오면은 생계비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해줘요. 그 다음에 애기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수급자가 되기 전까지라면 2월달, 3월달 되기까지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 되냐. A라는 차 하나 샀어요. 보험료 못 냈어요. 대포차로 팔아버렸어요. 차가 한 대 있는데 또 삽니다. 또 있습니다. 대포차 서너 개 갖고 있으면 생활보호 대상자 만들어주려면 정말 어렵잖아요. 그 차가 다 정리돼야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계속해서 수급자가 안 될 경우에 어렵게 또 됐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자녀들이 학교는 또 가야 되겠죠. 그 집이 교육비 낼 돈이 어디가 있겠어요. 연결하면서 어차피 119 긴급부 지원법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이러이러한 특별한 사정 때문에 안 되긴 하지만 또 연결을 좀 해다오.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결한 119 긴급 지원 중에서 의료비 지원은 포인트가 현금이 30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사보험 적용이 안 될 때 연결을 해줍니다. 이 119 긴급 지원 책자가 있는데 시군구마다 사회복지사의 전담 공무원 역량마다 다 다르대요. 전 전국에 다 연결하는데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원 사회복지 상의하고요. 연결해야 되고요. 이거 금융재산 다 부각이 다 돼서 지금 없다 그래도 어차피 다 통합조사팀 돼서 수급자 수천만 명 또 탈락되신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수급자 통합조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제가 만난 사례는 반드시 있으면 안 됩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굉장히 많이 했고, 제가 1년에 상담하는 케이스가 건축학과 교수, 변호사 이렇게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건축학과 교수는 아는 분야가 하나도 없어서 3년 동안 한마디를 못했어요. 한마디를 할 거 없는데 항상 오면 막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나 그래가지고 완전 괴롭대요. 쟤 안 짓고 살아야지 해갖고 또 한 달 만에 만나면은 그럼 술값 한 번만 아꼈으면은 되실 텐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내가 집을 한 채 지어드리겠습니다. 맨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황복순 선생님 정치하시오 이제 그랬습니다. 저한테 하도 제가 막 꼭꼭꼭 집어서 막 이런 발언을 막 골라서 하니까 정치하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병원 원장님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소리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러시면서 농담으로 하셨습니다만, 저 사회복지사 나가면 우리 병원 망해버리니까 그런 소리는 절대 꼬시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가 많이 아셔가지고요, 인정받으신 사회복지사 되라고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하잖아요. 알고 나면은 절대 그 원장님이 뭐가 아쉬워서 제가 나가면은 병원이 망한다고 했어요. 제가 나간다고 병원이 망하겠습니까만은 어찌됐든 적재적소에 저 사회복지사가 인볼브 돼서 개입이 돼서 결국은 병원에서는 인볼브 된 만큼 이익이겠죠. 이익인데 병원이 이익입니까? 환자가 이익이겠죠. 그리고 제가 왔으면 병원 치료비만 안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음에 병원에 올 수 있도록 팔로우 할 수 있도록 재활적인 지원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칭찬, 릴레이 이런 데 굉장히 많아서 제가 원내 직원이 요구하는 친절 직원도 제가 돼봤고요. 내부 직원이 추천하는 친절 직원도 돼봤어요. 그래서 금바지가 2개가 있는데 그 정도로 되시려면은 오늘 배워간 상식 정도 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례가 119 긴급지원 사례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연결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저희 병원에 날마다 한 케이스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 45세 남자인데 백혈병으로 치료 중입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입니다. 왔더니 3천만 원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니었겠지만 차상위 의료급여로 제가 만들어주면서 보시다시피 자녀들 학교 납부금, 겨울 난방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전까지 3개월 동안 생계비 지원 이렇게 받으면서 쭉 문제 해결을 해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19 긴급지원 의료비만 해주지 마시고 병원 업무과 뭐 직원 선생님도 어디에 보니까 이용교육 사이트 보니까 업무과 뭐 직원인데 이렇게 그분 꼭 119 긴급지원 해주지 마시고요. 다른 것도 좀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자, 공동모금의 긴급지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이건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만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들한테는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 저희 병원만 올 수 있을 건데 유방암 환자도 또 다른 제도가 있다. 설명드리겠고요. 사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 사례를 냈을까는 제가 또 유방암만 좋겠습니까? 유방건강재단만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가 있는데 배우자가 승려였고 근데 정신과 입원 중이고 이 환자는 유방암이고 폐로 전이됐고 수급자인데 보건소 지원 받았죠. 119 긴급 지원 받았죠. 더 이상 쓸 데가 없는데 유방암에서 유방건강재단에 하려고 보니까 그때는 깊게 상담을 여기에 계신 분들 누구나 119 긴급 지원 다 받을 수 있어요. 수급자 3년이면 119 긴급지원 이용한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그냥 예를 들면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쁘니까 깊게 상담을 안 했는데 이제 돈이 너무 없으니까 유방건강재단에 주려고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아동기금이라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연결을 했습니다. 생계비 보전 형태로 제가 해드린 겁니다. 이 자원 연결은 제가 올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동기금을 연결을 하면서 어린이재단의 직원들이 연결했는데
저하고 어린이재단 직원하고 연결되잖아요. 저하고 픽스되면 그 직원은 반드시 승진을 하더라고요. 아마 강주 전남 지금 이거 연결하면서 전국에 사례 발굴을 가장 잘하는 저기 어린이재단 직원으로 돼서 아마 그분들 올해 승진하실 거예요. 제가 이 케이스를 엄청나게 줍니다. 이런 사례를 엄청나게 주니까 불쌍하고 아무것도 없고 애기들만 이 아이들이 이 엄마가 이제 곧 사망 서바이벌 1년 안 남았거든요. 죽으면 이 애들 누가 책임진대요?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세금으로 해결돼요. 그러기 전까지 엄마가 1년 더 살아주면 이 고등학생이 지금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지가 돈 벌 때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엄마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살아줘. 살아야 돼. 이러면서 제가 치료 의지. 여러분들이 많이 잘한다.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잘하는 거. 치료 의지, 동기부여, 삶의 의미 부여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삶의 의미가 있으면 더 생존합니다. 과학적으로. 그게 무슨 기도, 영적인 힘, 기적 이런 거죠. 그러려면 미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20만 원씩 줄 테니까 그것 갖고 병원에 오십시오. 오시고 당신이 살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고아원에 보내랍니까? 잘 먹으십시오. 자, 나가서 서울버스 타고 나가서 남광주 시장에서 어쩝니까? 예쁜 거 5,000원짜리 사 먹지 말고 한 떡이 기탱이 3개에 5,000원짜리 사 먹으십시오. 그리고 버티십시오. 제가 10만 원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막 돈도 줌시로 의지도 해주면서 애기도 공부도 잘하고 막 어떻게 그 얘기 놔두고 농감을 하고 그래. 부담과 의무감을 주면서 막 살립니다. 살아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죽는다 그랬는데 살아있습니다. 폐로 전이 돼가지고 유방건강까지 연결을 하면서 양육비 지원 줍니다. 이런 게 우리들이 하면서 보람이고 큰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자, 어린이재단 사랑의 리퀘스트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다 또 자기가 아는 분야만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수술비, 보장구 구입, 주택 개조비 등등 다 해서 연결해 줍니다. 리퀘스트는 주로 이제 병원 세팅하고 같이 되면 의료사회복지사가 개입되고요. 일반적으로 주택 개조만 필요하면은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어린이재단 직원이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재단과 계약병원에 이왕이면 좀 복잡하면 가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순전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학교 병원이 계약병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용규 교수님께서 국제적인 사회복지사 지금 길러내시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고 있는데 국제적인 사례입니다. 이건. 국제적인 사례인데 제가 연결해서 도움을 줬던 사례입니다. 사회복지사요. 이제 다 해야 돼요. 한국의 사람만 보살피고 할 수 없어요. 국제적인 사례 연결 많이 해야 되고요. 다문화 가정도 많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다문화는 어차피 우리나라 국적인데 마이푸엉짱이라는 6살 먹은 얘기인데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 베트남에서는 치료 못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방송인데 강주 영어 방송국이라고 있나봐요. 영어하는 방송국에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관광부서를 통해서 연결됐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동남아권에서 어떤 수술은 일본하고 우리만 합니다. 결국은 일본하고 우리만 동남아권에서는 우리 한국하고 일본만 의료기술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나라는 후진국이죠.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외국인 환자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또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하도록 법이 허락이 되어 있어요. 한편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게 되면 외국 병원이 들어와서 잠식을 해버릴 거다 해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남아에 있는 환자만 우리 한국으로 1년에 몇 명씩만 들어온다면 우리 한국이 부강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기 위한 미끼 작전이에요. 우리가 전혀 무료로 해드렸는데 이로 인해서 베트남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저희 병원에. 그래서 저희 병원이 수익구조를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을 우리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로 계속 많이 들어와야지만이 지금 여러분들이 또 살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결을 했던 경우인데 이 꼬맹이가 처음에는 막 걷지도 못하고 토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웃고 이 닥터한테 막 뽀뽀도 해주고 막 갔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 있는 어려운 환자도 어찌됐든 제가 어린이재단이 도입된 배경이 6.25 때 그 외국인들이 기금을 남겨놓고 가서 한국의 외국 아이들도 돕고 지금 외국의 아이들도 지원하고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재단한테 제가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또 방송해주고 나머지 제가 또 지원을 해서 해줬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사회보장법 알고 외국인의 경우도 연결하고 계속해서 글로벌화 되면서 외국인 환자도 들어오기도 하고 외국인 뭐 노동자로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그 개념법은 좀 다르겠지만 연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개념을 갖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큰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다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병원 후원단체입니다. 항마을 봉사회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이 학동에 있다 그래갖고 항마을 봉사회라고 했고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200% 이하로 119 긴급지원법이 150%면 저희들은 기준이 200%로 남겨놨습니다. 1년에 저희 병원 직원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데 1억 8천 정도, 1억 8천만 원, 한 2억 정도 내주고 후원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 병원에 들어오면은 1, 2, 3, 4, 5, 6, 7, 8, 9, 10, 10개가 10번을 했다. 10번을 다 쉽게 말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2만원, 3만원을 우리가 못 내줄 경우는 있겠죠. 그런데 큰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10번 오면 10번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사회복지사의 역량이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제가 이거를 알려드린 거는 항상 선법이 있어요. 선법. 어떤 경우에 있잖아요. 돈을 3번 그 해에 공식적으로 받아 쓸 수 있는데 한 번으로 쪽내본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3번 받을 수 있는 걸 한 번밖에 못 받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회복지사들 많아요. 그러면은 참말로 그렇죠. 거시기해보죠. 그렇게 해갖고 와요. 돈을 보고해줘야 돼요. 암 환자가 오면은 한 100 얼마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보고서만 지원받고 그 다음에 수술할 때 119 긴급지원으로 넘기면 두 번째 약 300만 원 나올 건데 처음부터 119 긴급지원으로 탁 쓰고 와버려요. 그러면 끝나버려요. 100만 원, 120만 원만 받을 건데 20만 원을 어찌됐든 가족이 마련해 보십시오. 그리고 200만 원을 남겨놔야 돼요. 근데 119 긴급지원 추가하려면 120만 원으로 300만 원을 다 먹어버리고 더 이상 쓸 수 없게 만들어 와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 법을 디테일하게 알고 이 사람한테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연결하고 입 안 됐다? 그러면 저희 병원 항마을 봉사에 기준으로 연결합니다. 이 돈도 다 썼다. 그러면 제가 후원금을 별도로 사회사업 통장으로 또 마련한 돈이 한 1억 정도 있어요. 거기 또 줍니다. 제가. 생명나눔 실천본부라는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있다. 그 다음에 백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혈액암 협회 이런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요. 인터알리아 공익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식 전 검사비를 줍니다. 기타 뭐 재단 다 있습니다. 러브인 아시아 이런 것도 있죠. 다문화 가정 러브인 아시아가 나오니까 다문화 가정 러브인 아시아하고 연결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 그 다음에 강도 피해를 당해요. 뭐 이런 것이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혹시 아셨어요?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범죄 피해 예방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강도 피해 사례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오면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호기심 천국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뭐 받을 수도 있나? 받을 수 있겠지 뭐.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고민하는 법이 있죠. 없을 것 같은데 다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례는 북한 이탈 주민이었어요. 북한 이탈 주민 상당히 1세대에 포함이 돼가지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부분 생활보호 대상자로 남는데 약 0.001%가 자수정가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그 조합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여름에 일반 그 단순 강도한테 당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죽어버리고 애기들이 보는 앞에서 다 죽어버렸고 엄마는 의식불명 상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도 피해 절차를 제가 알려드렸고 애들은 예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입할 수 있도록 해줬고 이제 수급자 당연히 안내했고 소년소녀 가장이고 아무도 연계가 없으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 어린이재단 안에 있고 거기에 연결을 했고 쭉 했는데 이 애들이 아직은 다 미성년자였고 사보험도 막 있고 해가지고 18세가 되도록 모든 걸 다 이 아이들이 있는 동안까지 법적 처리로 제가 보호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커서 자기 부모님이 남겨놓은 수많은 유산을 받고 그러기까지는 뭐 있겠지만 중간에 일단은 그 꼭 경제적 지원을 받기보다는 보호받기 위한 이런 절차를 해드렸고 돈을 만질 수도 없고 막 이랬었는데 수많은 재산일 것 같았는데 수많은 재산은 또 없더라고요. 뭐 보험이 있었는데 막 엄청나게 막 해약이 다 돼버리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파악해 보니까 얼마 남는 게 없어서 지금 애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정신과 치료랑 받으면서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사례입니다. 여기에 혹시 이용규 교수님 이제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지역사회 자원 연결 차원에서 본다면 개입 계획에 들어갔던 어떤 포멘트들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에요, 자원. 제가 지금 그래서 케이스별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뭘 줄 수 있냐? 개입 계획 보면은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있구나, 범죄 피해도 있구나 이런 것을 자원으로 활용하시라는 뜻에서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네. 자,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적금 통장만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매일 적심 통장을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현장에서 힘든 거는 이제 이해유 통장인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단 한번 꼬여갖고 온 사람들이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와서 제가 아무리 예쁘게 말을 해도 꼬여갖고 옵니다. 저기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도움을 드리려면 현금이 보유액이 있냐 없냐 하고 그 다음에 보험이 있냐 없냐 이것만 조사하면 내가 당장 얼른 바쁘니까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액이 얼마이신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면 내가 통장이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3,000%로 빠져버립니다. 이따 없다만 말해주면 끝나고 다음 환자 빨리 도와줄 수 있는데 그래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요 선생님 이따 없다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통장이나 갖고 살게 생겼냐고요. 그러면 할 말이 또 없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또 그분 입장에 서서 또 입장에 서서 보면서 계속해서 사회복지 현장에 인권 대변자로서 옹호자로서 이렇게 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